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해 말로 우리나라 수도권에 사는 사람 숫자가 나머지 지역 전체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해온 지역의 입장에서는 참 심각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의 고민을 드러내긴 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더 애가 탑니다. 이러다간 정말 그동안 얘기 나온 대로 지역이 소멸수순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지역의 불균형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야 될지 오늘 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박향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하셨죠. 광주대 임민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세안대학교 경영학과 정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역 인구 감소 문제는 영원함이 같이 겪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대구에서 전문가 한 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대구 한의대 송산경제학부 김종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뒷골에 오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아,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죠? 지역에 대한 약간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저도 뭐 지역민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관심 갖고 봤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기대 수준에 좀 미흡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치분권 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에타 면제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비세율을 이제 지방세하고 이제 국세 비율을 조정하는 8대 2에서 이제 7대 3으로 전국적으로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좀 더 설명하는 차원의 이야기라서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역민이 기대하는 이제 혁신도시, 참여정부가 했던 혁신도시가 물론 이제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균형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듯이 그 이어서 시즌 2를 기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중부권, 이제 수도권과 중천권을 포함하는 중부권의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제 되는 반면에 호영남을 비롯한 남부권의 경제가 이제 그 침체돼서 인구 소멸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들 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제 처방에 대한 그런 뭐 내용은 갖고 계실지 몰라도 실제로 국민들한테 이제 그 설득 있게 와닿는 부분은 좀 부족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 비율을 뭐 이렇게 이제 현재 8대 2지만은 이제 현재 그게 11% 소비세율을 이제 부가세 이제 11%를 지방 소비세율로 하는 것을 21%로 하게 되면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7대 3으로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에타 면제 사업, 원래는 에타를 하게 되면 지방에서 이제 하고 싶은 사업들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이제 에타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제 23개 사업 25조 원이 이제 그게 이제 그 지역의 혜택을 돌아가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SOC 관련해서 이제 그 원래 한 예산이 이제 지방에 한 10조 정도 편성이 됐다는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이제 그 지역의 언론, 무등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현재 지역 소멸 문제는 거의 뭐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좀 납득할 만한 또는 기대할 만한 그런 수준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관련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님의 그런 이제 그런 의지를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설득 있는 이제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대통령 말씀에서 그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총선을 통해서 뭔가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좀 알아듣기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토론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그 효과나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꾸준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수도권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지역을 다 뛰어넘는 인구가 사는 이런 상황이 됐는지 좀 걱정스러운데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임 광주시 입장에서도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지방 소멸 지수나 뭐 이런 걸 표현했을 때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거의 턱걸이로 정상 궤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인구 유출 문제 또 이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들이 인구뿐만 아니라 다른 돈이고 뭐 회사고 이런 것들까지 다 집중되는 것이 문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런 자료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신규 취업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그 매출액의 그 상위 기업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의료 수준 높은 의료에 대한 것도 또 교육기관, 문화예술기관 이런 것들까지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 집중도에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모든 그런 삶의 질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계속해서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남 쪽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준 교수님, 전남은 광주보다 문제가 좀 더 심각하죠? 예, 전남은 광주보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되고 있는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전남의 인구가 광주로 많이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같이 지금 인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통계를 보면 이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통계 근간을 보게 되면 전체 인구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은 이 전체 줄어드는 몫을 짊어지지 않고 그 줄어드는 몫을 전부 다 지방만 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이제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취업이다 그리고 교육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거의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취업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말씀하신 공공부분 이전, 특히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게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하나의 큰 성과이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기업의 이전은 같이 동행하지 못했고 또 교육기관의 이전, 그러니까 그 좋은 교육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 많은 구호가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은 그래도 조금 진행을 해왔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도권이 더 나은 곳이다. 그리고 지방은 조금 더 열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은 그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간 우리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양,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인식의 격차가 심해진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뭐 최근 들어서 언론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일단 좌천이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최근 언론 보면 뭐 유배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지방을 인식하고 있는 게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점점 갈수록 고착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사실 우리 인식의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위원장도 하셨고 네.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소외를 가지고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저는 여기다가 강력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강력하게 한 뒤로 수도권 인구가 이제 집중되는 것이 둔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수도권으로 가던 인구가 2005년도에 한 13만 명 됐거든요. 전국에서요? 예. 예. 근데 이게 2010년이 되면은 3만 명으로 줄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되면 오히려 3만 명이 수도권에서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균형발전 정책이 먹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 이후로 이제 다시 또 반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현재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은 뭐 6만 명, 7만 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서울로 들어가는 인구들이. 그래서 아쉬운 거는 정책이라는 게 효과가 있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강력한 중앙 집중의 현상을 균형발전 정책으로 참 막아냈는데 이 효과가 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이제 안 밟아버리니까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와버렸고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은 거기 이제 그 주류 세력들이 서울에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아요. 지금 뭐 세종시에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주요 뭐 청와대도 거기 있고요. 국회도 서울에 있고요. 또 자치단체도 서울이 가장 강력하고 또 대통령 회의에 서울시장은 그 국무회에 가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이 좀 불편하면은요. 전국이 그걸 참아주지를 못해요. 서울이 집값이 오른단다. 지금은 왜 지방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봐야 되죠? 서울이 뭔가 이상하면은 전국이 그걸 봐야 되고 심지어 단체장 선거를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불편하면은 국가건 지방이건 서울을 어떻게든지 개선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복잡한 상황 하에서 현 국토부 장관이 뭐 현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현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3개를 또 만들어버려요. 아니 그럼 만들어 놓으면 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차지 않아요. 건물 지어놓으면 사람 차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막아야 될 정부가 신도시를 서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오염이 심하다 하면 그거 해주고 교통 불편하다 하면 도로 넓혀주고 뭐 미관이 안 좋다 그러면 미관 개선해주고 심지어 도시 재생 사업도 서울에 막 투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서울은 개선해주고 서울은 지방은 가고 그리고 지방에서도 보면 이렇더라고요. 지방민들의 소원이 서울을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개선을 해도 서울에서 우리 지역은 열악하다. 왜 열악하냐? 서울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서울 가는 차편도 없고 KTX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고 서울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런 측면 그리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흐름을 역류하는 거잖아요. 중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말단 순위에 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아쉽죠. 문제 해결은 영원하며 함께 노력해야 할 텐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대구 경북청 상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현상들은 이게 뭐 그 그러니까 전국적 현상, 수도권을 빼는 전국적 현상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50% 이제 수도권 인구 50%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성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정부 정책이 이제 과연 이게 실효성 있게 이게 시행이 되느냐를 보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앞에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2003년하고 이제 2015년을 비교해 보면요. 그 경제력 그러니까 경제력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수도권이라 하면은 이제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비교하면은 그건 거의 안정화됐어요. 49대 51 정도로 2003년이나 2015년이나 그 경제력 비중이 거의 안정화된 반면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충청도를 포함한 중부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충청, 충남까지, 강원까지 포함해서 이걸 포함한 경제력이 62%인데 이게 이제 64%, 2% 증가하고 반드시 호남, 영남을 포함한 남북권이 되겠죠. 남북권이 이게 이제 37%, 35%, 2% 줄었어요. 그럼 이런 이제 환경 변화가 있게 되면은 정부 정책이 균형 발전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 지방의 그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정책에서 이제는 충청을 포함한 중부권과 남부권의 경제 발전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책은 그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확장되는 충청권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부분 한 가지.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까지 합해서 현재도 보면 충청권 인구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거기는 증가를 해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 줄어드는 부분 인구들이 오히려 충청권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호남, 영남의 부분들이 이게 이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정책은 이제는 그런 호남과 영남의 자생력 있는 경제를 어떻게 갖추도록 즉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 정책으로 바뀌고 그 바꾸는데 핵심은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중부권의 수도권을 보면은 대도시 간의 연계성이 사실은 그 굉장히 경제력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 생태계의 핵심 요소가 대도시 간의 연계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부권과 수도권의 대도시 인천, 서울, 그다음에 대전까지 이런 도시들 간의 연계성은 굉장히 뛰어나요. 반면에 제가 여기 오늘 이제 대구에서 광주로 왔잖아요. 왔는데 뭐 몇 년 전에 사실 88 고속도로가 4시간 걸리던 거리를 3시간 오니까 굉장히 이제 3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3시간 예. 버스로 3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서울까지 제가 2시간 만에 가요. 기차를 타고 2시간 안 걸리고 갑니다. 그럼 왜 대전까지 1시간 만에 가요? 그러면 서울 쪽으로 가는 접근성은 그렇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짧은 그 시간인데 왜 그러면은 이 가까이 서로 더 밀접하게 연계를 가져야 될 광주와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대구와 울산, 그 다음에 뭐 전주를 포함한 남북 경제권의 거점 도시 간의 연계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은 이제는 남북 경제권의 경제 선택, 지속 가능한 경제 선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혜택도 된다. 그 관련 연구를 보면요, SOC 투자를 중부권에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남북권에 하는 경우에 어느 쪽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를 보면은 남북권에 하는 것이 더 1인당 GRDP 성장에 더 유리하다. 그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이 이렇게 많이 누적이 돼 있으면요,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남부 지역은 자본이 이렇게 접촉도가 낮아요. 그래서 자본을 투자하면은 자본 투자에 따른 효율성이 더 커진다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설명을 드려서 오랫동안 내가 이 지역 균형 발전 노력해 오신 교수님들 보시니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 넘쳐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정부 정책 문제도 있고 SOC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드릴까요? 예.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 이동의 지금 이제 그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놓고 보면은 남북권에서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뭐 서울 이동하는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이동하는, 그 다음에 경북에서 이동하는 거, 경남 이동하는 것들이 다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는 겁니다. 서울로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핵심 요소는 일자리가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대구 경북의 경우도 1년에 졸업하는 인구들이 학생들이 한 6만 명, 5, 6만 명 정도 되는데 지역에서 그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왔대요. 나머지는 울산을 가거나 수도권 가야 돼요. 그럼 그 일자리를 어떻게 찾으냐는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인구 이동이 가는 이유 또 한 가지 요소들은요. 청년 문화가 사실 서울에 가면은 신촌이라든지 대학로 같은 청년 문화들이 있어요. 그럼 대구에 그러면 이제 남북권에 과연 그러면은 중부권에 이제 수도권에 견줄 만한 그런 청년 문화를 누리고 자기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광주나 대구에 아니 부산에 어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지역 단위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남북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한번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이들 문화가 있는 장소가 없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제대로 핵심적인 건 일자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일자리 얘기 정말 많이 우리가 되풀이하고 저희 토론에서도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만 그게 핵심일까요? 김 교수님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유는 될 겁니다. 예. 특히 일자리, 교육 이런 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온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자산 가격의 기대 상승치.
이게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자산의 미래 가치가 수도권에서 지방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자꾸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그 자산, 특히 주택 같은 것을 살려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의 자산 가격이 수도권이나 서울과 같은 정도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으면 전 이쪽의 정주 여건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자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간 조사에서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게 일반적으로 1, 2, 3순위로 지적이 됩니다. 그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는 뭐냐면 어찌 보면 불편의 문제입니다. 즉 교육을 지방에서 받고 의료기관을 지방에서 다니고 더 아프면 서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불편한 거죠. 문화적 혜택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즉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 때 지난 한 20년 동안 어떤 학습 효과 이것 때문에 내가 자산을 구입할 기회가 있다면 그건 수도권으로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 수도권에서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실은 수도권 주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지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의 인구를 계속 고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지방은 인구가 떨어지더라도 수도권은 계속 떨어지지는 않는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수도권 인구는 최소한 정체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통계 수치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대로 자산 가격 때문이라고 하면 지역은 계속 인구가 줄면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은 더 떨어질 텐데 이거 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겠죠. 오늘 토론의 취지도 그렇고요. 이 교수님, 아까 그 참여정부 때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15만 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뭐 이제 가시적으로는 혁신도시 효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오면서 우리 나주 혁신도시만 해도 3만 명이 넘게 여기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 외에서 온 게 한 40%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타 지역도 다 그런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따라서 온,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을 이제 공공기관과 함께 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기업도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죠. 여기만 해도 300개, 400개 뭐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업 따라서 온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의 그 정부가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그 정부의 힘이 많은 작용을 한 나라니까. 그래서 아까 뭐 자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가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러면 자산 투자를 혁신도시에 믿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제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적어도 20년간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균형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좌우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수십 년간 계속 그 균형 발전의 최우선 가치를 두어왔잖아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물줄기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구가 다시 반전된 것이 정부가 자꾸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주고, 지금은 수도권 규제라는 것이 명목만 규제고 사실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누가 더 수도권에 투자하냐, 수도권 투자 장려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위상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여기서 힘 얻어가지고 수도권으로 가보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가면 수도권 인구 밀집 때문에 살기는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쪽이 훨씬 더 그 사는 여건들은 좀 편안한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집값도 여기가 훨씬 싸고 말이죠. 그런데 그 불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별로 개의치 않은 것 같아요. 불편이 오히려 기분 좋을 수 있고요. 나는 불편하게 삶으로써 주류 세력에 편입돼 있고 또 집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주민들을 설득할 때, 야, 교통 막혀서 얼마나 힘드냐. 아, 그리고 집값, 집 살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힘들어서 집을 일단 사기만 하면, 근데 그 다음번에 내가 돈 벌게 된다. 이게 잘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자, 결국 정교수님 말씀 자산 가격의 이제 상승이 이제 그 유인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본질적인 요소는 그 일자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동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두 번째는 삶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의 경우는 삶의 질을 쫓아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일자리를 가게 되는데 우리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그 광주, 대구, 그 다음에 부산 다 어디를 봐도 사실은 서울에서 주어진 일자리하고 비교할 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과제는 그러면 지금도 일자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젊은이들 왜 그리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청년들이 있을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는 그 대안이 뭐냐면은 창업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실리콘밸리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도권 이외에 그런 일자리 창업 공간이 있느냐? 중국 같은 건 마찬가지. 중국 같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들이 있는데 지역은 지금 지방에서 보면은 주로 창업 공간이라는 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학의 이제 창업 보육 센터로 부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자치단체가 이제 연결해서 지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 적점지를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요. 실제 젊은들이 그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꿈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다. 그래서 제대로 그걸 좀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말씀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동의하지만 그 사실 그 이제 말씀하셨던 일자리는 자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경험으로 보면 저는 그 일자리를 혁신도시에 만들어 놨잖아요. 공공기관들 여기 16개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일자리 탓은 이제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탓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저도 잘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제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너는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좀 취업을 해볼 거냐? 별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거는 시골이잖아요. 광주에 있는 학생이 나주가 시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자리 때문에 사람이 안 온다라는 거 어느 정도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 시골에 대한 거부 인식.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여기 뭐 한국전력도 있고 유수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학생들이 조금씩 인식을 해 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대한 터부 의식 이게 정말 그 문화적인 이 현상을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일자리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옮기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생기는 게 기업이 이제 이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기업이 이동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동하려면은 유목 정신이 이제 기업에도 발휘돼. 기업이 옛날에 한번 가면은 천년만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들도 아주 손쉽게 짐 싸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업이 가장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학생. 원하는 인재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 있는 공공기관들과 상대하면서 느끼는 바가 우리는 이제 좀 여기에 맞는 인재를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요즘은 자꾸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이 원인에서 이제 대책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문제다. 또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있다. 그다음에 SOC,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의 원인으로 오늘 제기가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서로 아마 나름대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참 지난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광주시는 무슨 대책을 좀 나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다양한 그 인구 이동의 요인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광주시의 사례로 볼 때 인구가 유출되는 거 전반적으로 인구가 저희들이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생률 인구 절벽의 효과가 반드시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 이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젊은이들이 이동하는 이유들은 가장 1번이 일자리인 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그 김종훈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도권이라고 봤을 때 서울의 인구가 실제로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 50%가 넘긴 넘었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 저기 가장 많이 늘었는데 한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었죠. 그렇죠. 오히려 경기도가 늘면서 사실은 수도권이라는 그 범위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는 충청권까지도 이제 수도권이라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충권이라고 부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광주에 있는 청년들도 한 5%가 빠져나가면 한 5% 들어오는데 한 1.2% 정도 저희가 빠져나가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5천에서 7천 정도는 빠져나가요. 근데 되게 수도권으로 가는데 다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뭐 연속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국가 균형 발전 그 정책은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부터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다른 이름으로 했던 것 같아요. 국토개발 뭐 5+2 광역권 뭐 하면서 했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지금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에 대한 시즌2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광주가 실제로 전체적인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속도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인 인구 줄은 속도이고 그다음에 소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청년들의 이동은 결국은 일자리 찾는 건데 저희 광주도 인구가 한 2014년부터는 좀 줄어요. 2015년까지는 그래도 147만 뭐 이렇게 정점 찍다가 142만으로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주로 서울로도 많이 가지만 또 어쨌든 혁신도시하고도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 나주 혁신도시나 이쪽에서 살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 정주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뭐 한 50, 60대 이미 자녀들 키워버린 사람은 완전 정주를 하지 않지만 향후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주율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지역의 그 젊은 그 청년들에 대한 그 취업 쿼터제를 쓰고 있잖아요. 혁신도시 쪽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아까 그래도 저 나주 가기 싫어요 하지만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은. 거기 한국전력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자리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국가가 좀 강제성을 가지고 또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 국가의 어떤 힘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는 실제 이게 좀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실제 수도권 인구 증가 그 속도도 그 우리 균형 발전하고 나서 혁신 정부 공공기관 혁신 이거 하고 나서 완전히 팍 떨어졌거든요.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한테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뭐 사람과 공간과 산업에 대해서 그 국가 균형 발전에 맞추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자리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다음 공간에 있어서 그런 그 공장이나 일자리 될 만한 것들. 또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광주형 일자리나 AI 이런 것들은 국가의 그 정책에 굉장히 많은 지방에 대한 그런 고름 배분 이런 정책에 많은 혜택을 받은 거죠.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또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대책도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차근차근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또 이유들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유 없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 그게 일종의 이제 수도권이 일종의 우리 그 인구 이동의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게 수도권에 있을 때와 지방으로 있을 때 그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 산업이 위축됐을 때 이동했었던 그 인구 이동, 특히 청년 인구의 이동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이 이동한 데가 예를 들어서 평택 지역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충남의 탕정 이쪽으로 이제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확실히 수도권이나 아니면 충남권으로 이동인데 그 이전된 일자리의 질이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기회가 있다면 충남이나 그런 쪽에 일자리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 정책, 새로운 우리 그 블랙홀을 멈추고 우리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정책이 첫째는 이제 이게 지방정부 차원으로 가능하겠는가. 일단은 이제 국가가 과거 그리고 현재의 균형발전 정책에 훨씬 더한 균형발전 정책을 일단은 수립을 해야 된다. 그 기조하에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중부권과 남부권인데 문제는 이 남부권에 사실은 이게 이제 동서로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타 문제도 했었지만 인프라 사업 중에서도 남북 간의 교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교류에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단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인프라는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정주 효과가 수도권이나 충청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인프라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호남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 그 공동의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광주와 정책 그리고 전남의 정책이 아닌 광주 전남 공동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은 광주시가 하는 조사나 광주시가 하는 정책은 뭐냐면 현재 광주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의 경우는 사실 2007년도에 행정구역 경제라는 것은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이건 이제 경제권력으로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상생위원회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럼 대구 경북만의 하나로 그럼 대구 경북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이 잘 되려면은 관련되는 전남 광주에서의 관련되는 산업들 같이 연계가 돼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울산 완성차 관계되는 울산과 그다음에 부산 쪽에서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의 전략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각을 좀 완전히 관점을 바꿔야 된다. 현상으로 봤을 때. 그 핵심적인 요소는 젊은이들 인구 유출을 어떻게 남북권에서 중권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방어할 거냐. 더 여기 머물고 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럼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는 이 문제를 못 푼다. 괜찮을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협력할 때 이제 지방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 있는데, 중앙정부가 할 역할은 적어도 중부권의 대도시 간의 연계성처럼 남부권에도 대도시 간의 연계성을 그렇게 밀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일차적인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역할은 뭐냐? 지방정부 역할은 현재 이제 기존의 산업들의 경우에도 서로 상호 연결하면은 실의 효과 날 게 많습니다. 전남에도 바이오 생체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소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대구는 이제 의료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연계가 되면 서로 이렇게 실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구 쪽이 있고, 그다음 전장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모바일입니까? 좀 소형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전남 쪽에서 하더라고요. 이걸 서로 어떻게든 그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요즘에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저희 광주시에서도 저희도 좀 그런 것들 지금 과제를 잡고 있는데 초광역 단위의 그런 상생 과제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까 광주 전남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과제들도 했었고, 또 아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했었던 지금 AI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주 혼자만의, 광주 지역만의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산업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또 다른 R&D 과제나 이러한 것들은 뭐 전국 단위로 하겠지만 특히 그 유사한 그런 도시 여건을 가진 그런 데하고도 또 연관을 지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좀 저희가 상생과제에서 좀 균형발전 차원의 상생과제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초광역 단위 과제를 지금 발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김종우 교수님이나 뭐 우리가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남부 경제권에 대한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균형 발전 얘기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세종시, 지금은 세종시라고 부르는 거기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서울하고 이 충청도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담화돼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공간 정책을 이제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건 거기다가 이제 산업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 요 문제에 대한 하려면은 이게 이제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다. 근데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까지는 행정을 가지고 행정 권역 얘기면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권역이라는 거를 행정 권역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그것과 상관없이 경제 권역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그 경제 권역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산업들을 또 잘 연결해야 되니까 SOC가 거기에 맞게 잘 깔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하겠느냐. 국가를 어떻게 설득하며 지역을 어떻게 단결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강주시에서도 아까 이제 초광역 그러는데 그 초광역을 좀 더 넓혀서 남부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 발표 내리셨다도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러면 남부 경제권이라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타당한 접근 방법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게 지역 경제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요, 적어도 이제는 경제 생태계가 1,500만 정 이상, 이게 자생력이 있을 저 경제 생태계 되려면 1,500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영남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호남만 가지고 안 돼요. 그 호영남 같이 어우러져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밀집하게 돼 있고, 그다음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요, 사실은 이게 산업 구조가 너무 밀접한 중복이 되면은 이게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데, 실제 현재 있는 특화 산업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중복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은 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외적인 이게 또 이걸 연결하게 되면은 좋아질 부분이 산업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좋아져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일자리 만들어지는 부분이 또 한 가지 보면 남부군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문화적인 인프라가 뛰어나요. 문화적인 인프라가 뛰어나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은 주로 관광하는 요소들이 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해요. 이건 적어도 남북 경제권을 전체로 보면은, 자, 광주에 오는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대구 쪽으로 와서 관광하고, 그 다음에 대구나 부산 쪽에 오는 친구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돼.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이렇게 그 본인들이 여행자 입장에서도 사실 만족감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지역 차원에서도 그게 더 질이 높아지는 차원이 있어서 그 문화, 그 다음에 산업, 중앙정부 해달 SOC 할 때 SOC는 반드시 오늘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대구시나 국장님들이 연계하셔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전문가들끼리는요, 이미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건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남북경제권 포럼 준비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몇 번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교수님과 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는 노력을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 교수님, 그 참여정부 때는 그 지역 그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혁신도시가 그것의 일환이었죠. 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이제 배분을 했고 거기에 맞게 공공기관을 했고 물론 뭐 중첩된 것들이 다 이제 그 욕심나는 분야들은 다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된 것은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은 지역별로 이제 그 특성에 맞추어서 간다. 이거는 기본적인 컨셉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그 출발을 했던 그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물줄기를 서로 잡아서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다가 흐름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사실 그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를테면 뭐 AI 그러면 또 광주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지역도 한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그 흐름을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정부의 정책이 그 특성에 맞게 배분한다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도 다 자기 특성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옛날 전에는 이제 그런 지역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현재 산업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 산업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중점 산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선도 산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선도 산업하고 지금 특화 산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중앙 정부 리더십이 제가 어떤 부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당시 이게 이제 어떤 산업을 지역에서 특화 산업을 사실은 리딩하려면요. 그만큼 본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렇게 해줘야 리드 해줘야 가능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없을 그런 이제 산업 기반이 없을 때는 뭐 하나를 하면 그게 자체가 이제 그 지역에 뭐 이렇게 전략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지역들이 그런 산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찾고 있는 게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은 이제 굉장한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역 사회 수요 다른 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하고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재정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 중 이거 하나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겠다.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5대5까지도 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그다음에 이 남부권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사실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높아지면은 자주성은 높아지지만 네.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곳에서는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작으니까 불균형이 더 심화될 우려가 네, 있을 텐데. 그건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꾸 이제 지방세를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이제 그 지역에다가 자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딱 하나를 이제 집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 정부에다가 뭔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지금은 뭐 교부금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역에다 뭔가 자치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지방세 높여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에요. 지방세를 좀 주면서 그래 이거 가지고 자치 역량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풀을 만들어서 따로 공동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분배력을 뒤에 갖춰주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그걸 못 믿죠. 그 조정 제도로 한다는 건데 그거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지방세를 높여주는 데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약간 열악한 지역에서는 그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그건 기를 쓰고 올려주고 싶어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1% 올린다는 게 대단합니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자주세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재정 여건이 다 다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이 자주 재원을 많이 확대해 주면은 그게 경제력 격차에 있는 지역 간의 불균형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방법이 조정하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하고 이제 독일의 경우 좀 방향이 좀 다른데요. 독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독일은 이제 공동세 개념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걷어서 같이 나누는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얼마 7대 3에서 5대 5로 높이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이거 논의 재원을 배분하는 결정 구조에 지방과 중앙이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 이게 보다 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채널이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그 세제 조수 관련 위원회에 있어서 그걸 이제 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 재정학자 중에 일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국가재정위원회 같은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이 같이 참여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방 분담금에 이제 어떻게 중앙이 지방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 부담 비율도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해서 복지비 같은 경우 중앙이 부담하는 비율과 지방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데 이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런 등등의 전체적인 재정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거기서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중앙기구가 중앙부서에서 집행하는 단계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주로 최종 결정 권한은 지금 현재는 구조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이런 구조들이 기재부하고 그 행안부의 서로 부서 간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논쟁으로 또는 힘의 그런 이제 그 균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다음 한번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그걸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사실 뚜렷한 결론에 이르기도 전에 지금 토론 시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뚜렷한 대안을 찾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지난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늘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함께 모였다는 데 오늘 토론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토론은 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전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드리면서 이 토론회를 끝내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시장, 군수, 지사 이런 분들이 신년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참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올해도. 근데 어떤 것들은 참 귀가 솔깃한 얘기들도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작년에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만 잘 실현되더라도 지금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